최고 미녀는 1등이 되지 못한다. 미인 이야기를 하니까 말인데 서양과 동양 미인은 누가 더 이뻐? 달라? 미인의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 남아있는 조각상을 봐도 그리스 시대에도 미인과는 여러 차례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렇구나. 서양에서는 한때 상한 중한 하한의 비율이 100대 100대 100으로 균형 잡힌 얼굴을 미인으로 봤어. 미로의 비너스 상이 대표적이지. 동양은 또 다른가? 동양은 300, 삼흑, 삼홍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 어렵지? 그러게. 살결, 치아, 손은 희고, 눈동자, 눈썹, 머리칼은 검어야 하며 입술, 볼, 손톱이 붉으면 구색을 갖춘 미인이라고 했어. 그렇다면 나도? 그래도 너보단 내가 더 빠르지. 비록 아름다움에는 천가지 정치와 만가지 운치가 있지만 예로부터 모든 세대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해왔습니다. 나라별로 정치, 역사, 지형, 인종 등의 이유로 왕조, 지역에 따라 미의 기준에 대한 차이가 클 수 있지만 일종의 내재적 논리는 존재했습니다. 중국 고대 미녀의 기준을 알아보면 명나라 말, 청나라 초의 미인보에 따르면 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옥처럼 아름다운 손가락과 흰 피부의 팔. 둘, 가는 허리와 눈처럼 흰 피부. 셋, 작은 팔. 넷, 보는 색으로 칠하고 장식하는 것. 다섯, 피부에서 나는 향기. 여섯, 까마귀 같은 검은 머리, 매미 날개와 같은 윤기. 일곱, 머리에 하는 화려한 장식, 높에 틀어올린 머리. 여덟, 초승달과 같은 눈썹. 아홉, 맑고 아름다운 눈동자, 윤기가 흐르는 촉촉한 눈. 열,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 서양에서는 얼굴을 3등분해 볼 때 중앙과 하안의 비율이 100대 86으로 턱이 작고 턱에서 코까지 길이가 56mm로 짧았던 얼굴형을 미인으로 삼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딱 현재 우리 사회의 미인형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럼 AI를 이기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문제를 하나 내볼까? 미인 투표를 실시하는데 최다 득표를 얻어 1위가 된 미인에게 투표한 사람들만이 상금을 받는 규칙이야. 각각의 투표자는 자신이 마음속으로부터 이 사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투표자가 투표할 여성에게 한 표 던지는 전략을 취하지. 그렇지 않으면 상금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사람에게 정말로 선호되는 여성이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무난한 미인이 우승하게 되고 말지.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하면 후보자 중에서 덜 예쁜 여성이 우승한다 라고 하는 패러독스가 생길까? 혹시 사소한 것으로 시비를 걸 수 있으니 투표자 전원의 취향은 일치하고 후보 여성의 미인도는 1등에서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다.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이 미인 투표의 패러독스는 실제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표자의 한 명인 A씨의 추론즉 다른 투표자도 각각 자신의 취향에 90% 곱해 얻을 수 있는 점수 정도의 여성에게 투표하려고 하는 것은 확실히 합리적이지만 객관적인 크기를 가지는 수의 경우와 달리 미의 경우에는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A씨가 합리적 추론을 무한 회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90점, 81점, 72.9점이라고 하는 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인 투표의 경우는 진정한 주관적 가치로부터 극단적으로 일탈하는 것은 아니고 전원의 본심에 7에서 8할 정도의 적당한 미인이 우승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이것은 불미인 투표 non-beauty contest라고 불립니다. 불미인 투표는 처음부터 무난함을 노리기 때문에 적당한 레벨이 선택됩니다. 주식에서는 확실히 이 논리가 적용되어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보다 다른 많은 투자자가 살 것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사는 편이 유리합니다.
아찔한 스탕달 신드롬을 일으킨 사건 베아트리체. 어지러워. 헐, 나 몰래 또 생선가스라도 먹은 거야?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그게 아니면 튼튼한 미니가 어지러울 이유가 없잖아. 내가 말이야, 성당에 그려진 멋진 그림을 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거나 정신적 일체감, 격렬한 흥분이나 감흥, 우울증, 현기증, 위경련, 전신마비 등 각종 분열 증세를 느꼈다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거잖아. 다 알다시피. 생긴 거와는 다르게 뭘 좀 아는구만. 근데 신드롬이 뭐야? 크크, 역시 반만 아는군. 신드롬은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을 좋아하는 현상이 전염병과 같이 전체를 휩쓸게 되는 현상을 말해. 아, 나도 어지러워?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베아트리체 첸치의 단두 대행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당대의 유명화가 귀도 레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두대로 오르기 직전에 베아트리체에 그녀의 청초한 모습을 화폭 위에 옮겨놓았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던 산타크로체 성당에 전시된 귀도 레니의 그림 베아트리체 첸치의 초상 을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이 감상한 것입니다. 이 작품을 본 후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심장이 뛰고 이상한 경험을 했다 하여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플로렌스 신드롬으로도 알려진 스탕달 증후군은 몇몇 사람들이 위대한 예술 작품들, 특히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발견되는 것들에 노출되었을 때 빠른 심장 박동, 어지러움, 혼란, 심지어 환각을 일으키는 심신장애입니다. 이 상태는 1817년에 피렌체를 방문했을 때 압도당하고 현기증을 느낀 경험을 묘사한 프랑스 작가 스탕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스탕달 증후군은 예술 작품의 압도적인 아름다움, 경험의 감정적 강도, 그리고 불안이나 다른 심리적 장애에 대한 성향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에 의해 유발된다고 합니다. 이 증후군은 특히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와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품들의 고향인 피렌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탕달 증후군은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여겨지지만 특히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문화적 악명을 얻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사람들은 이 증후군이 진정한 의학적 상태인지 아니면 단순히 예술의 힘에 대한 심리적 반응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의 기원이나 의학적 상태에 상관없이 스탕달 신드롬의 현상은 계속해서 전 세계의 예술 애호가들을 매료시키고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스탕달 신드롬은 조금은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이름이 붙은 사건인 스탕달의 경험이 진짜인지 이견이 있기도 하지. 대상 작품이 귀도 레니의 베아트리체 첸치의 초상가 아니라는 설도 있고, 사실은 이탈리아 피렌체파의 창시자인 조토의 프레스코화를 보고 창난에 빠졌다는 설과 미켈란젤로의 벽화라는 주장도 있었지. 사실 가운데 하나는 스탕달이 감상한 베아트리체 첸치의 초상은 귀도 레니의 작품이 아니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자베타시라니가 그린 것. 어쨌든 스탕달이 베아트리체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그는 나중에 첸치 일가족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어. 스탕달 신드롬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지적이기보다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에 충실한 편이라고 하는데 피렌체에서는 매년 12명 정도가 스탕달 신드롬에 걸린다고 해. 이런 신드롬이 알려진 이유는 사실 대상 그림에 담긴 이야기 때문이지. 바로 비극적인 운명의 희생양이었던 베아트리체 첸치가 실제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그림이 더욱 강렬했던 것이었던 게지. 영국 시인 셸리 역시 베아트리체의 사연에 관심을 가졌지. 셸리는 1819년 로마에 갔다가 당시 콜로나궁에 소장되어 있던 베아트리체 첸치를 보고 깊은 감동과 전율을 느껴 스탕달의 작품과 동일한 제목의 희곡을 썼다고 해.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아버지를 망치로 쳐 죽인 사연 베아트리체.
무슨 이야기인지 맞춰봐. 오케이, 잘 좀 해보라고. 여기 한 소녀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숙명처럼 펼쳐진 검은 어둠을 처연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의 눈에는 슬픔과 단호함이 서려 있습니다. 단호한 슬픔이라고? 이 소녀는 곧 단두대 처형을 앞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무슨 죄를 지었대? 친족살인,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거네? 스탕달 신드롬을 일으킨 그림의 주인공 이야기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비극의 시작은 베아트리체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야기는 16세기 이탈리아 로마 근처의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부유한 귀족의 딸로 태어난 베아트리체 첸치는 천사마저도 시기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프란체스코 첸치는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귀족으로 그 악독이 극에 달한 악마였습니다. 아버지 첸치는 자신의 딸인 베아트리체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하자 저택에 방해가 두고 결국 딸의 육체를 잔인하게 짓밟고 말았습니다. 당시 베아트리체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그 후 8년 동안 청안에 갇혀 정기적으로 강간을 당해야 했던 베아트리체는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말겠다는 깊은 맹세를 합니다. 1598년 9월 9일 밤, 프란체스코가 베아트리체의 육신을 탐하고 잠이 들자 그녀는 아버지에게 아편을 먹여 살해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자 베아트리체는 계모와 오빠와 함께 망치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실족사로 위장하려 했으나 모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사정을 알고 있던 주민들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석방해달라는 탄원을 제기했지만 첸치 가문의 재산을 몰수할 계획이었던 교황은 이 요구를 묵살하고 첸치 가족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끝까지 비밀을 지키던 집사는 고문 끝에 숨졌습니다. 첸치 가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어린 남동생 베르나르도 뿐이었지. 유일하게 사형을 면했지만 처형장에 끌려나가 가족들이 차례로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어. 그리고 교황에게 전 재산이 몰수되는 재산 몰수형을 당하고 다시 교도소로 끌려갔어. 베아트리체의 시신은 산피에트로 인 몬토리오 성당에 매장되었어. 이 일로 로마 사람들은 베아트리체를 오만한 귀족 계급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해. 그리고 해마다 베아트리체가 죽은 날이 다가오면 그날 밤 잘린 머리를 든 베아트리체의 유령이 산탄젤로 다리에 나타난다는 괴담이 생겨났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자가 하늘 품으면 여름에도 무서리가 내리는 것은 같은가 봐. 그나마 위안을 찾는다면 사건을 그린 그림에서 첸치는 로마의 무녀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해 동정심을 불러일으켰고 스탕달이나 셸리, 듀마 등 낭만주의 문인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거지. 문학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된 거지.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미인 베아트리체.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기요틴이 뭔지 알아? 예상을 깨고 싶지는 않지만 알지. 뭔데? 무서워서 뭐라 말을 못하겠다. 단두대라는 거잖아. 칼날이 떨어져서 한 번에 그냥 으악! 기요탱이라는 사람이 참수형의 처해죄수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 고통을 줄여준다고? 사실은 참수 이후의 의식이 살아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많았어. 뭐라고 해도 비인간적이야.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1599년 9월 11일 로마의 생 안젤로 광장에 단두대가 설치되고 슬픈 사연의 비운의 절세 미녀가 처형되는 장면을 보기 위해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친오빠 있는 이미 사지가 찢기는 형을 받아 거리에 걸렸고 계모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베아트리체. 그녀는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는 단두대로 올라가 칼날 아래에 그 하얗고 가느다란 목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주님, 성모 마리아님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베아트리체 첸치의 나이는 불과 22세. 8년 동안 아버지에게 겁탈을 당하며 성에 갇혀 지낸 가련한 소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신의 꿈도 펼쳐보지 못할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유린당해야 했던 그녀의 운명. 이런 삶은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저주했을까요? 이런 사연이 담긴 그림 베아트리체 첸치의 초상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고 청순한 모습도 보이지만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슬픈 미소에는 마음이 절로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 그림은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의 소녀를 떠오르게 합니다. 슬쩍 돌아보는 포즈,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이 매우 비슷합니다. 또 AI를 이기는 사고력 훈련을 해보자고.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으면 감정이입을 해. 어떻게든 주인공이 행복해지면 좋겠다라고 바라게 되는 경우가 있지. 그러나 동시에 해피엔드는 식상해서 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요컨대 주인공이 행복하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지. 이런 마음은 모순일까? 혹은 어느 한쪽이 본심이고 다른 한쪽이 착각하는 것일까? 이때 심리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보라.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모순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음의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 주인공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 영화, 드라마 등 예술작품 그 자체는 현실에 존재한다. 즉, 예술작품에 가치를 주는 것은 진짜 소망이며 주인공이 행복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은 꾸며진 허구의 소망입니다. 이 꾸며진 소망은 현실의 감정과는 다른 레벨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감정과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인공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원하지 않는 심리는 개인적인 경험, 신념, 감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모순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생각의 다면적인 본성의 발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단테를 꿈꾸게 한 사랑 베아트리체. 나비야, 그 창문 좀 열어놔. 나비 바람 들어오는데 무슨 분위기를 잡으려는 거야? 신곡으로 유명한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처음 본 것이 어느 따뜻한 봄날 꽃의 도시 플로렌스에서였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사료라도 생기나? 에이구, 인간이 아니 고양이도 밥만으로 사는 게 아니지. 밥 아니면 뭐? 당시 단테는 9살, 베아트리체는 8살이었다고 해. 딴 건 몰라도 조숙하긴 했네. 짧지만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거지. 그냥 사료나 먹어라.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신곡은 이탈리아의 시성 단테가 20년간 모국으로부터 추방되어 방랑하면서 완성한 신학적 서사시입니다. 전곡 100가는 아니고 다시 지옥편 34가, 연옥편 33가, 천국편 33가로 구성된 3부작입니다. 33이라는 수는 그리스도가 속죄에 오른 연령을 의미하는 수이며 100은 완전수 10의 제곱수이자 동시에 삼위일체의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신은 고뇌와 증오로 시작하여 미와 희망으로 끝나는데 내용의 주조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죄악의 생활로부터 참회와 정화를 거쳐 천국에 도달하는 인생의 여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신곡에서 단테를 인도하고 구원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베아트리체 디폴코 포르티나리입니다. 단테가 이 여성을 평생 그리워했던 것을 두고 그의 아내는 만약 그녀와 맺어졌으면 평생 그렇게나 그리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테는 그의 시집 신생에서 첫눈에 반한 사랑, 숙명의 여인 베아트리체를 만나던 기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볼 수 없는 마음의 방에 살고 있던 생명의 정신은 너무도 격렬하게 요동쳤으며 작은 맥박 소리에도 놀라 부들부들 떨었다. 보아라, 신이 오시어 나보다 더 강하게 나를 압도했도다.
베아트리체는 단테의 절망과 빈곤과 암흑의 끊임없는 위안의 원천이 되었으며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찬양되어 단테로 하여금 예술의 문을 통해 종교의 본질에 이르게 했다고 하지. 예술가로서의 단테의 의식과 의지와 감정의 결정체인 신곡은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을 쓴 신생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 문학사적으로 유명한 단테의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은 이 위대한 작품의 뿌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테로 하여금 위대한 시인이 되게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지. 그런데 보카치오는 이 사건을 사실이라고 하지만 단테가 만들어낸 가공의 이상적 여성이라는 이상설 혹은 어떤 이상을 상징화한 것이라고 하는 상징설이 있어 논란이 있기도 해. 아무튼 베아트리체는 아름다운 애인의 대명사이면서 대개 한 남자가 마음에 두고 계속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상화된 형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으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주인공 싱클레어가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해 이 베아트리체에서 따서 그녀를 베아트리체라고 불렀을 정도야.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9년간 9년간 단 한 단 번 한 번 만난 만난 단테의 단테의 운명 운명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 여기는 꼭 가봐야 돼. 어디 말이야? 이탈리아 피렌체. 맞아. 꼭 거기 피자는 먹어봐야 한다고 하더라. 르네상스의 탄생지이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갈릴레오 갈릴레이, 마키아벨리가 활동한 피렌체를 말하는데 피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 먹기 전에 두오모 성당을 들렀다가 단테의 생각 교회까지는 가봐야지. 교회에서 피자를 신박한 발상인데 피렌체 사람 폴코 포르티나리의 딸 베아트리체 포르티나리가 거기에 묻혀 있단 말이야.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한 남자를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랑에 빠지게 하고 인류 역사상 길이 남을 문학작품을 만들게 한 애틋한 만남. 바로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만남입니다. 1265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단테는 9살 때 아버지와 함께 이웃 가문의 파티에 갔다가 피렌체 최고 가문의 딸인 8살 소녀 베아트리체를 보고 운명적인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소녀는 단테에게 정답게 인사를 했습니다. 단테는 남몰래 청순한 사랑을 품은 채 조용히 집에 올라와 타오르는 연모의 마음으로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그 소녀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 만 9년이 지나서야 같은 봄날에 같은 장소인 아르노 강의 베티오 다리에서 단테와 베아트리체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러나 9년 만에 재회한 베아트리체는 벌써 어떤 은행가의 부인이 되어 있었지. 단테는 그녀가 결혼한 것을 알고 몹시 슬퍼하기는 했지만 질투와 같은 비천한 감정은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 그녀는 결국 단테가 25살이 되던 해에 죽고 말았어. 다음은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위해 바친 시 사랑의 노래의 귀절이야. 나의 아씨의 아름다운 얼굴을 한 번도 싫도록 본 적이 없기에 나는 지그시 바라보리라. 그를 바라보며 복이 있도록 드높은 곳 환한 밝음 속에서 오직 신을 우러러 축복받는 천사와도 같이 내 비록 한낱 인간이건만 내 마음의 주님을 우러러보면 천사에 못지않게 축복을 받고 솟아오르는 넋을 퍼덕이리라. 이런 힘이 그에게 있거니 남은 모를지라도 그를 바라 그리운 나는 아노라.
또 AI를 이기는 사고력 훈련을 해보자고. 당신이 열렬히 응원하는 선수가 올림픽 경기 도중 역전패를 당했다.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는 점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그래서 당신은 4년 후에 올림픽이 몹시 기대된다. 빨리 시간이 지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수명을 다하고 죽는 시기가 빨리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그만큼 빨리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평소 건강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 당신의 마음은 모순된 것일까?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은 쇼츠로 제공됩니다.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모순입니다. 올림픽이 존재하는 시간과 당신의 수명을 결정하는 시간은 같은 현실의 레벨에 있습니다. 빨리 다음 올림픽이 오길 바라는 소망과 장수하고 싶다는 인생을 길게 보내겠다는 소망은 서로 모순됩니다. 그러나 모순율을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에 모순이 있는 것 그 자체는 진정한 모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를 지칭하는 고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고양이는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AI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선수가 이기는 것을 보고 싶은 열망은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결과에 대한 감정적인 투자에 기초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조심하고자 하는 열망은 자기 보존 본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가치와 목표에 기초합니다. 결론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상반된 감정과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반된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고 우리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훔쳐보기의 대명사, 피핑톰, 그리고 고다이버. 나비, 문 좀 닫고 다녀. 우린 원래 조용조용 창문으로 다닌다고 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문제야. 날 좀 엿보지 말아줘. 요즘 아주 예민한데 뭐라도 훔쳐 먹은 거야? 넌 그저 먹는 것밖에 모르지. 사람에게는 특히 나 같은 숙녀에게는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 숙녀, 조선시대 말이야. 남을 엿본다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엿보다 망신당한 사람 이야기를 해주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11세기 초 영국 중서부에 있는 코번트리 지역의 봉건 영주인 레오프릭 백작이 주민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자 주민들의 원성을 전해들은 영주의 부인 고다이버가 영주에게 세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주는 어림도 없다며 조롱하듯 당신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성내를 한 바퀴 돈다면 모를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가 겨우 16살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절대 실행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알몸으로 16살의 여성이 마을 한 바퀴를 도는 건 현대에도 여간 어려운 일이지만 11세기 당시에 신분 높고 신앙심 깊은 귀족 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맨발의 백작 부인이 아닌 벌거숭이 백작 부인이 시가지를 돈다는 그날 시민들은 은혜에 감사하여 집안의 모든 문을 닫고 그 벌거벗은 모습을 안 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역시 이단자는 있었습니다. 양복점 직공인 톰이란 작자가 이 약속을 깨고 슬며시 훔쳐 엿본 것입니다. 천벌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을까요? 강한 햇빛이 톰의 눈을 강타하면서 장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핑톰이라는 말과 함께 알몸으로 말을 타고 있는 고다이버의 모습을 묘사한 동상과 그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엿보는 호색한을 가리켜 피핑톰, 엿보는 톰이라고 부르지. 지금은 관음증 환자나 관음증 자체를 가리키는 명사가 됐어. 또 전해 내려오는 관습과 상식을 깨는 정치 행동을 고다이버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논리로 시위했던 고다이버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해. 다만 역사학자들은 위 일화가 꾸며진 것이라고 의심하지. 레오프릭과 고다이버가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레이디 고다이버가 나체로 마을을 돌았다는 기록은 고다이버가 살았던 시절로부터 2세기 이후에나 등장하고 몰래 훔쳐본 톰의 이야기는 18세기에나 와서야 처음 등장하다는 것이지. 애초에 11세기 당시 코벤트리는 깡촌이어서 양복점이 존재할 수도 없었다고 해.
다만 역사적인 기록에서 코벤트리 수도원 등 많은 종교시설을 고다이버와 그 남편이 기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덕분에 당대의 종교인들에게 칭송받아 후대에 전설이 창작된 것은 아닐까 하는 거지.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과감하게 관행을 깬 알몸의 레이디 고다이버. 이 초콜릿 먹어봤어? 먹는 건 내가 잘 알지. 아주 유명한 맛이지. 그럼 이게 어디 산인지도 알겠네. 이거 파는 가게 여기저기 많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벨기에 산이야. 벨기에? 웃긴 게 벨기에에는 매장이 별로 없는데 전 세계에 매장이 700개야. 우리나라하고 홍콩의 벨기에보다 더 많아. 근데 고다이버 이야기 영국 아니었나? 맞아. 그래서 더 웃긴 거지. 그래도 고다이버가 분명 유명하긴 한 거야.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고다이버 부인은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11세기 영국 코번트리 지방에 영주이던 백장 레오프릭의 아내였는데 너의 그 농노사랑이 진심이라면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라. 만약 당신이 완전한 알몸으로 말을 타고 영지를 한 바퀴 돌면 세금 감면을 고려하겠다라고 하자. 고다이버는 고민 끝에 농민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사실이 퍼지자 감동한 영지의 농민들은 누구도 그녀의 몸을 보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날이 밝자 고다이버는 정말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머리카락으로만 몸을 가린 채 말을 타고 영지에 왔고 농민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친 채 행진이 끝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레오프릭은 아내 고다이버의 행동에 감화되어 세금을 감해주는 건 물론 아내를 따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러 수도원을 후원했습니다. 지금도 코번트리 마을의 상징은 말을 탄 여인의 모습이고 관련 상품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디 고다이버 이야기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그녀는 농노의 대표도 아니고 민중봉기의 지도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남편의 과도한 세금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지. 레오프릭 경이 그녀의 간청을 거절하고 농노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며 그녀에게 도발했을 때 그녀는 벌거벗은 채 말을 타고 땅을 돌아다니며 세금에 항의했지. 겨우 16살이었던 레이디 고다이버의 대담한 행동은 지역 사회와 그녀의 남편의 정책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어. 오늘날 레이디 고다이버의 이야기는 그녀의 행동은 한 사람의 용기가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 할 만해.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고다이버 사건의 관계자 4명의 증언이 발견됐다. 그러나 4명 모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4명 진술에 진실 개수는 모두 달랐어. 그렇다면 이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고다이버. 하나, 말을 타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몸에 걸치고 있지 않았다.
둘, 말을 탄 것은 오후이다. 셋, 나는 백마를 탔다. 레오프릭 영조 고다이버의 남편. 하나, 아내가 말을 타고 있던 것은 오전 중이다. 둘, 아내는 백마를 탔다. 셋, 아내는 작은 비키니를 입고 말을 타고 있었다. 마을을 지나는 고다이버의 모습을 엿본 톰. 하나, 말을 타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알몸의 고다이버님이었다. 둘, 고다이버님은 갈색 말을 타고 계셨다. 셋, 고다이버님이 말로 지나가신 것은 오후였다. 하녀. 하나, 고다이버님은 긴 머리카락 아래에 작은 비키니를 입고 계셨다. 둘, 사모님이 타신 것은 검정 말이다. 셋, 사모님이 말을 타신 것은 오후였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톰의 발언이 모두 진실입니다. 4명 모두 진실의 발언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진실된 발언은 3개, 2개, 1개, 0개이다. 한 명의 발언이 모두 참이고 다른 한 명이 모두 거짓이라 가정하고 남은 2명의 진실의 발언 개수가 모두 달라야 한다는 요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단서를 보면 서로의 주장이 오전 오후 알몸 비키니 흰말 검정 말로 명확히 구분되는데 톰만 갈색 말이라고 했습니다. 톰이 검정 말이라고 했다면 이 문제는 정답이 없게 됩니다. 톰의 발언이 모두 진실입니다. 4명 모두 진실의 발언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진실된 발언은 3개, 2개, 1개, 0개이다. 한 명의 발언이 모두 참이고 다른 한 명이 모두 거짓이라 가정하고 남은 2명의 진실의 발언 개수가 모두 달라야 한다는 요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단서를 보면 서로의 주장이 오전 오후 알몸 비키니 흰말 검정 말로 명확히 구분되는데 톰만 갈색 말이라고 했습니다. 톰이 검정 말이라고 했다면 이 문제는 정답이 없게 됩니다.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